뉴스에서는 연일 경기 부양, 희망의 시작이라는 단어를 쏟아냅니다. 하지만 모두가 속았다는 걸 아시나요?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가계부채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보다 많습니다. 심지어 금리가 조금 내린다고 이 무게가 갑자기 가벼워지진 않습니다. 즉, 금리 인하는 치료제가 아니라 경제가 위독하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달콤한 사탕 뒤에 숨은 진짜 이야기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드디어 금리가 내려간다는 소식에 많은 분들이 안도의 한숨을 내쉬고 계실 겁니다. 뉴스에서는 경기 부양의 신호탄, 희망의 시작이라는 말을 연일 쏟아내고 있습니다. 미국이 금리를 내리기 시작했고 한국은행도 따라가고 있습니다. 이제 지긋지긋한 고금리 시대가 끝나고 다시 예전처럼 경제가 활기차게 돌아갈 거라고 많은 분들이 기대하고 계십니다. 하지만 우리 모두 속았습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지 먼저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리란 쉽게 말해 돈을 빌릴 때 내는 이자율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기업들은 싼 이자로 돈을 빌려 공장을 짓고 사람을 뽑습니다. 개인들은 대출 부담이 줄어드니 집을 사거나 소비를 늘립니다. 돈이 돌고 경제가 살아나죠. 이게 우리가 교과서에서 배운 내용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금리 인하를 좋은 소식으로 받아들입니다. 곧 경제가 살아날 거라고, 집값도 다시 오를 거라고, 힘든 시간이 끝날 거라고 기대합니다. 하지만 이번엔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지금 우리가 목격하고 있는 이 금리 인하 신호는 희망의 시작이 아닙니다. 오히려 거대한 폭풍이 몰려오기 전 마지막 속임수일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사탕 뒤에는 무서운 덫이 숨어 있습니다. 바로 저성장 고착화입니다. 저성장이란 경제가 거의 성장하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쉽게 말해 나라 전체가 버는 돈이 늘어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여러분의 월급은 1년에 고작 1%에서 2% 오르거나 그마저도 동결입니다. 그런데 마트 물가는 매년 5%, 10%씩 치솟습니다. 대출 이자가 조금 내렸다고 해서 삶이 나아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가난해지고 있는 겁니다. 조용히. 하지만 확실하게 말이죠. 이건 단순한 경기 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이라는 거대한 배의 엔진 자체가 서서히 식어가는 구조적인 위기입니다. 과거 1997년 외환위기나 2008년 금융위기는 마치 롤러코스터 같았습니다. 급격하게 추락했지만 다시 힘차게 반등하는 희망이 있었죠. 하지만 이번엔 다릅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길고 어두운 터널에 들어서고 있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공포를 조장하려는 게 아닙니다. 현실을 직시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이야말로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가오는 2026년, 아니 그 이후 10년, 20년을 버텨낼 생존 전략을 짜야 할 때입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소식에 안심하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칠 수 있습니다. 금리 인하가 희망이 아니라는 걸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왜 예전에는 효과가 있던 금리 인하가 지금은 통하지 않는지 그 이유를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을 이해하려면 대한민국 경제의 몸 상태를 먼저 알아야 합니다. 첫 번째 문제는 이미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빚이 너무 많다는 겁니다. 대한민국의 가계부채는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넘어선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나라 전체가 1년 동안 버는 돈을 경제 용어로 GDP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서 우리나라 모든 사람이 1년 동안 열심히 일해서 번 돈을 다 합쳐도 빚을 갚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비유를 들어보겠습니다. 100kg짜리 엿기를 겨우 들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 다가와서 1kg을 빼줬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이 갑자기 날아갈 듯 가벼워지지는 않습니다. 여전히 99kg의 무게가 어깨를 짓누르고 있습니다. 금리가 조금 내린다고 해도 갚아야 할 원금은 그대로입니다. 게다가 정부는 대출 규제를 풀 생각이 없습니다. 은행에서 돈을 빌리려면 내 소득 대비 갚아야 할 빚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지는데요. 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하면 아무리 금리가 내려가도 돈을 빌릴 수가 없습니다. 예전처럼 금리 내렸다고 대출받아서 집 사고 투자하던 시대는 끝났습니다. 두 번째 문제는 더 심각합니다. 경기는 안 좋은데 물가는 오르는 이상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걸 경제 용어로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부릅니다. 어려운 말 같지만 뜻은 간단합니다. 경기 침체를 뜻하는 스태그네이션과 물가 상승을 뜻하는 인플레이션이 합쳐진 말입니다. 둘 다 안 좋은 건데 동시에 일어나는 최악의 상황이죠. 보통 경기가 나쁘면 물가도 떨어져야 정상입니다. 사람들이 돈을 안 쓰니까요. 그런데 지금 마트에 가보면 사과 한 알에 10,000원, 외식 한번 하려면 몇만 원은 우습게 깨집니다. 월급 빼고 다 오른다는 말이 현실이 되어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함부로 내리면 물가가 더 뛸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은행도 금리를 내리더라도 아주 조금씩 조심스럽게 움직일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 우리가 기대하는 것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세 번째 문제는 대한민국의 성장 동력 자체가 식어버렸다는 겁니다. 과거 우리는 중국이라는 거대한 시장에 물건을 팔면서 고속 성장을 했습니다. 반도체, 자동차, 배 같은 물건들이 세계 시장을 휩쓸었죠. 하지만 이제 중국은 우리의 고객이 아니라 경쟁자가 되었습니다. 거기에 저출산, 고령화까지 겹치면서 일할 사람은 줄고 부양해야 할 사람은 늘어나고 있습니다. 결국 금리 인하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기대는 환상에 불과합니다. 몸이 이미 망가진 상태에서 진통제를 놔봤자 병이 낫지 않는 것과 같습니다. 금리 인하가 왜 효과가 없는지 이해하셨다면 이제 그 결과로 우리 삶이 어떻게 변하는지 살펴볼 차례입니다. 저성장이라는 숫자가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구체적으로 들여다보겠습니다. 경제 성장률 1%. 이 숫자를 어떻게 이해해야 할지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건 단순히 경제가 천천히 성장한다는 뜻이 아닙니다. 사실상 성장이 멈췄다는 의미입니다. 경제라는 케이크가 거의 커지지 않는다는 뜻이죠. 케이크가 커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누군가의 몫이 늘어나려면 다른 누군가의 몫이 줄어들어야 합니다. 이걸 제로섬 게임이라고 부르는데요. 쉽게 말해 누가 이기면 누군가는 반드시 지는 구조입니다. 가장 먼저 느껴지는 변화는 여러분의 월급입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은 몇 년째 연봉이 제자리 걸음입니다. 올라도 물가 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있습니다. 실질 임금이라는 건데요. 쉽게 설명드리면 물가 상승분을 빼고 실제로 물건을 얼마나 살 수 있는지를 기준으로 한 임금입니다. 예를 들어 월급이 10% 올랐는데 물가가 15% 올랐다면 숫자상으로는 월급이 올랐지만 실제로 살 수 있는 물건은 줄어듭니다. 이게 바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명목상 월급이 조금 올랐어도 마트에서 장을 보면 살 수 있는 게 더 줄어든 느낌이 드는 이유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이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생각하셨다면 그것도 착각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도 월급이 오르는 건 아니니까요. 오히려 물가가 더 오를 수도 있습니다. 일자리의 질도 나빠지고 있습니다. 기업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이해가 됩니다. 시장은 더 이상 커지지 않고 경쟁은 치열해집니다. 이런 상황에서 기업이 할 수 있는 건 두 가지뿐입니다. 비용을 줄이거나 생산성을 높이거나.
비용을 줄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인건비입니다. 정규직 채용은 줄어들고 계약직이나 임시직 같은 불안정한 일자리만 늘어납니다. 회사가 어려워지면 사람을 내보내는 일도 많아집니다. 뉴스에서 자주 듣는 이야기죠. 생산성을 높이는 방법도 있습니다. 인공지능이나 로봇 같은 자동화 기술이 도입되면서 단순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점점 설 자리를 잃어갑니다. 과거에는 열심히 일하면 중산층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성장 시대에는 그 사다리 자체가 사라져버립니다. 가진 사람과 못 가진 사람의 격차는 더욱 벌어집니다. 성장의 과실이 극소수에게만 돌아가고 대다수 평범한 사람들의 삶은 점점 팍팍해지는 구조가 굳어집니다. 한번 뒤처지면 다시는 따라잡을 수 없는 사회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올림프 트레이드에서 수익을 인출하는 방법을 금리가 내리면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고 기대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하지만 이 기대 역시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끄는 환상일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의 부동산 시장은 경제 성장과 인구 증가를 바탕으로 끊임없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불패란 말이 생겼죠. 집을 사면 절대 손해보지 않는다는 믿음입니다. 부모님 세대는 이 방식으로 부를 쌓았고 우리에게도 같은 방법을 권했습니다. 하지만 성장이 멈추고 인구가 줄어드는 사회에서 집값이 계속 오르기는 어렵습니다. 집을 살 사람이 줄어드는데 집값이 오를 이유가 없습니다. 이건 아주 단순한 수요와 공급의 원리입니다. 물론 서울 핵심 지역은 버틸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사람들이 계속 모이는 곳이니까요. 하지만 지방이나 수도권 외곽 지역은 이미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빈집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이 없는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죠. 몇 년 전 영끌이라는 말이 유행했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을 받아 집을 산다는 뜻이죠. 그때 무리해서 집을 산 분들은 지금 높은 금리의 이자를 내느라 허덕이다가 집값까지 떨어지는 이중고를 겪고 있습니다. 이자는 꼬박꼬박 나가는데 집값은 오르지 않으니 빠져나갈 수도 없는 상황입니다. 금리가 내리면 다시 집값이 오를 거라고 기대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지만 앞서 설명드렸듯이 지금은 금리 인하의 효과가 예전 같지 않습니다. 대출 규제는 여전하고 집을 살 젊은 인구는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을 보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짐작할 수 있습니다. 1990년대 초반 일본에서는 부동산 가격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올랐습니다. 사람들은 빚을 내서 집을 사고 땅을 샀죠. 그런데 어느 순간 거품이 터졌습니다. 거품이란 실제 가치보다 가격이 부풀어 오른 상태를 말합니다. 그 후 일본의 집값은 30년 동안 제자리 걸음이거나 오히려 떨어졌습니다. 집이 더 이상 재산을 불리는 수단이 아니라 그냥 사는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부동산이 무조건 오른다는 믿음에 전 재산을 걸었던 분들은 결국 큰 손해를 보게 되었습니다. 시대가 바뀌었는데 예전에 통하던 방식을 그대로 따라했기 때문입니다. 지금 우리도 같은 실수를 반복해서는 안 됩니다. 부동산 이야기까지 하면서 지금 상황이 얼마나 어려운지 살펴보았습니다. 금리 인하를 믿고 아무 준비 없이 기다리기만 했던 분들은 앞으로 더 힘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대체 어떻게 해야 할지, 이제부터는 이 어려운 시대를 살아남기 위한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예전에는 얼마를 모으느냐가 중요했습니다. 자산의 크기가 곧 부의 척도였죠. 10억을 모으면 부자, 100억을 모으면 큰 부자, 이런 식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떻게든 목돈을 모아서 부동산이나 주식에 투자해 자산을 불리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생각을 바꿔야 합니다. 새로운 시대의 핵심은 현금 흐름입니다.
자산이 얼마나 크냐보다 매달 얼마가 꾸준히 들어오느냐가 더 중요해졌습니다. 비유를 들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막에서 살아남는 법을 생각해 보세요. 예전에는 오아시스를 찾아 헤맸습니다. 오아시스란 사막 한가운데 있는 물웅덩이죠. 한번 발견하면 대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오아시스는 말라버렸습니다. 대신 우리는 스스로 우물을 파야 합니다. 비록 물줄기는 약할지라도 끊기지 않는 샘물을 확보해야만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10억짜리 아파트를 가지고 있어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없으면 결국 그 아파트를 조금씩 팔아서 생활비를 써야 합니다. 집값이 오르지 않으면 자산은 점점 줄어들죠. 하지만 매달 300만 원씩 꾸준히 들어오는 수입이 있다면 자산이 적더라도 버틸 수 있습니다. 현금 흐름이 왜 중요한지 3가지로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물가 상승을 버틸 수 있습니다. 물가가 올라도 꾸준한 수입이 있다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더 좋은 건 내 수입도 물가에 맞춰 늘어나는 구조를 만드는 겁니다. 둘째, 마음이 편해집니다. 자산 가격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에 불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주식이 떨어져도 집값이 떨어져도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니 흔들리지 않습니다. 셋째, 미래를 계획할 수 있습니다. 매달 들어오는 돈이 있으면 앞으로의 생활을 예측하고 준비할 수 있습니다. 불확실한 시대에 이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자산을 불리는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현금 흐름을 만드는 시대입니다. 이 변화를 빨리 깨달은 사람만이 앞으로의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금 흐름은 구체적으로 어떻게 만들 수 있을지 다음 장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현금 흐름이 중요하다는 건 알겠는데 그걸 어떻게 만들 수 있는지가 궁금하실 겁니다. 이제부터 구체적인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는 것입니다. 가장 확실하고 강력한 현금 흐름은 바로 여러분 자신에게서 나옵니다. 월급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씀드렸듯이 이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은 사라졌고 월급은 쉽게 오르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방법은 하나입니다. 스스로를 끊임없이 발전시켜야 합니다. 지금 하고 있는 일에서 다른 사람으로 대체할 수 없는 전문가가 되어야 합니다. 아니면 새로운 기술을 배워서 몸값을 높여야 합니다. 회사 입장에서 이 사람이 나가면 큰일 난다고 느끼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 어려운 시기에 살아남을 수 있고 연봉 협상에서도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습니다. 특히 주목해야 할 분야가 있습니다. 바로 인공지능과 데이터입니다. 이 분야는 앞으로도 계속 성장할 것이고 인재에 대한 수요도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당장 시작해야 합니다. 퇴근 후나 주말 시간을 쪼개서라도 공부해야 합니다. 유튜브에도 무료 강의가 넘쳐납니다. 핑계를 댈 수 없는 시대입니다. 한 가지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수입원을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하나의 직업에만 의존하는 것은 너무 위험합니다. 언제 회사가 어려워질지, 언제 내 자리가 없어질지 모릅니다. 월급 외에 다른 수입원을 만들어야 합니다. 여러분이 가진 재능이나 경험을 활용해서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세요. 블로그를 운영하거나 유튜브를 시작하거나 온라인 강의를 만들거나 주말에 다른 일을 할 수도 있습니다. 스스로 움직여야 합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수입을 늘리는 게 첫 번째 방법이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번 돈을 어떻게 지키고 불려야 할지 다음 장에서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수입을 늘리는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이번에는 그 돈을 어떻게 굴려야 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공격적인 투자의 시대는 끝났습니다. 이제는 지키는 투자를 해야 합니다. 예전에는 주식을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방식으로 돈을 벌었습니다. 집을 사서 값이 오르면 파는 방식이었죠.
하지만 자산 가격이 예전처럼 쑥쑥 오르지 않는 시대에 이 방법은 위험합니다. 대박을 노리다가 쪽박을 찰 수 있습니다. 대신 주목해야 할 것이 배당지입니다. 배당이란 회사가 번 돈의 일부를 주식을 가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을 말합니다. 배당주는 이 배당금을 꾸준히 주는 회사의 주식입니다. 주가가 오르든 내리든 회사가 돈을 벌면 배당금은 나옵니다. 이게 바로 꾸준히 흘러드는 수입입니다. 특히 사람들이 경기가 나빠도 꼭 사야 하는 물건을 파는 회사들이 있습니다. 먹을 것, 마실 것, 생활용품 같은 걸 파는 회사죠. 또 전기, 가스, 통신 같은 기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은 경기가 안 좋아도 안정적으로 돈을 법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어려워도 밥은 먹고 전기는 써야 하니까요. 달러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경제가 어려워지면 그 나라의 돈 가치는 떨어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반면 달러는 세계에서 가장 안전한 자산으로 여겨집니다. 위기가 오면 사람들이 달러로 몰리기 때문이죠. 월급의 일정 부분을 꾸준히 달러로 바꿔두는 것만으로도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세 번째로 중요한 건 지출을 줄이는 겁니다. 들어오는 돈을 늘리는 것만큼 나가는 돈을 줄이는 것도 중요합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빚을 정리하는 겁니다. 특히 신용대출이나 카드론처럼 이자가 높은 빚은 가장 먼저 갚아야 합니다. 이자가 이자를 낳아서 시간이 지날수록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습관적으로 쓰는 돈을 점검해 보세요. 안 쓰는 구독 서비스, 습관처럼 사는 커피, 있어 보이려고 하는 소비들을 과감하게 끊어야 합니다. 티끌 모아 태산이라는 말이 있듯이 작은 지출을 줄이는 것이 모여서 큰 차이를 만듭니다. 수입을 늘리고 안전하게 투자하고 지출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를 동시에 실천해야 합니다. 한두 가지만 해서는 부족합니다. 세 가지가 톱니바퀴처럼 맞물려 돌아갈 때 비로소 이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힘이 생깁니다. 지금까지 세 가지 방법을 말씀드렸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여서 수입을 늘리고 그 돈을 안전하게 투자해서 현금 흐름을 만들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여서 자산을 지키는 것. 이 세 가지는 따로따로가 아니라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수입이 늘면 투자할 돈이 생깁니다. 투자 수익이 쌓이면 마음의 여유가 생깁니다. 지출을 줄이면 그만큼 더 투자할 수 있습니다. 이 좋은 순환 구조를 만들어야만 다가오는 어려운 시기를 버텨낼 수 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앞으로의 미래가 밝지만은 않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종류의 어려움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예전에 토하던 방법들이 더 이상 효과가 없습니다. 변화에 적응하지 못하는 사람은 뒤처질 수밖에 없는 냉정한 현실입니다. 하지만 절망할 필요는 없습니다. 어려운 시기에도 기회는 분명히 있습니다. 다만 그 기회는 준비된 사람에게만 보입니다. 남들이 불안해하며 멈춰 있을 때 묵묵히 준비하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들은 쉬운 길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공부해야 하고 스스로를 채찍질해야 하고 쓰고 싶은 것도 참아야 합니다. 하지만 이 길만이 나와 내 가족을 지키고 이 힘든 시대를 헤쳐나갈 수 있는 방법입니다. 가장 중요한 건 현실을 인정하는 겁니다. 더 이상 정부나 회사가 우리를 지켜주지 않습니다. 우리 스스로가 자신의 삶을 책임져야 합니다. 금리 인하가 모든 걸 해결해 줄 거라는 믿음은 틀렸습니다. 집값이 다시 오를 거라는 기대, 경기가 곧 살아날 거라는 희망도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 달콤한 뉴스에 속아왔던 겁니다. 이제 현실을 직시할 때입니다.
지금 여러분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좋은 소식만 기다리며 멈춰 있을 수도 있고, 현실을 받아들이고 치열하게 준비할 수도 있습니다.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건 지금 움직이는 사람만이 앞으로 다가올 시련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우리는 금리 인하라는 희망적인 뉴스 뒤에 숨겨진 불편한 진실을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핵심은 명확합니다. 자산의 크기보다 현금 흐름이 중요한 시대가 왔습니다. 나 자신의 가치를 높이고 지키는 투자를 하고 불필요한 지출을 줄이는 것. 이 세 가지가 생존의 열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지금 어떤 준비를 하고 계십니까?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시기 바랍니다.